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첨기 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코인 피해자들의 법대로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입금 관련한 피해 사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접수됐던 추가 제보를 봤었는데요. 지금 피해 사례랑 관련해서 지금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오입금 피해자들이 접수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오입금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의적인 사기 범죄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오입금을 하게 된 과정에 본인분들의 어떤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어서 많이들 자책감도 같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업비트 폴리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잘 안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지의 의무, 이런 게 따로 없을까요? 예,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지의 수준이 조금 미비했다. 그 조그맣게 ERC20이라는 문구가 부기가 되어 있었긴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거래소의 입장에서 고객들의 어떤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준의 고지였나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가 어떤 보호 의무, 일종으로서 이런 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평균적인 분들이 봤을 때 오인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어떤 규정이 있는데 우리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보호 의무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특검법상에는 일단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렇다면은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사법의 일반 원칙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혹여 그런 의무가 있다면 지금 이 사안에서 거래소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그 의무의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저희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법적 쟁점이 숨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대로 투자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투자금이 공중분해돼버리는 위험한 오입금 사례들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업비트 거래소에서 일어났던 이 폴리곤 오입금 사례가 여전히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요부터 한번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우리 업비트 거래소에 세계 가상자산이 이제 신규로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폴리곤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었고요. 지금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지갑 주소로 전송할 때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도 거래되는 것이 있었고 아니면 폴리곤 자체 메인넷에서 거래되는 것들도 있었고 지금 특정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바이낸스 체인이라던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자체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번 상장 당시에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그 ERC20
네트워크를 따르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만을 제공했었는데 그 주소에다가 이제 폴리곤 메인넷이라던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을 해서 입금한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폴리곤 예전에는 이제 마틱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걸 이제 외부로 withdraw 그러니까 인출을 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팝업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도 전송이 가능하지만 뭐 그와 별도로 뭐 폴리곤 메인넷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바이낸스 체인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도 전송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오입금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이용자들 중 일부에서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그 폴리곤 메인넷을 통한 전송 자체가 조금 막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도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항목 옆에 조그맣게 중단, 유보, 서스펜드라는 영문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바이낸스 체인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셨고 바이낸스에서는 전송이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업비트에서는 입고가 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다가 잘 살펴보니까 폴리곤 단위 옆에 ERC20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신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이게 막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네트워크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네트워크로 전송할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복구될 수가 없어서 모두 자산을 날리게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입금이 된 게 한 2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 피해 규모는 굉장히 컸다라고 하죠. 네, 이제 피해자 모임에서 추산된 정보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 약 110명 정도가 있고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 한 분당 평균적으로 1억 원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좀 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순간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한 공지 사항이 나와요. 그 코인의 성향에 대해 나옵니다. 그 코인은 어떤 코인이고, 또 네트워크는 어떤 걸 사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지 사항이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업비트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안 했어요. 전혀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입금 조서를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네, 저희는 확실하게 가실 부분이 지금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시스템상 복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었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복구가 어려운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전송한 경우에는 복구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폴리곤과 관련해서도 업비트에서 제시된 이 지갑 주소가 일반 월렛 주소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이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쉽게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전송된 암호화폐는 온전히 개인만 사용하는 그런 지갑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갑에 보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암호화폐를 누군가 개인적으로 빼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고객들의 자산에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상 위험을 고려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이제 입금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빼오기 위한 프라이빗 키가 없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성 때문에 거래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반환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업비트 측에서도 이 폴리곤 사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복구 불가 의견을 단호히 냈었는데요. 지금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폴리곤 재단, 폴리곤 프로젝트 팀과 다양한 논의 방법을 상의를 하고 있고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없지만 프로젝트 팀과 협력할 경우에 뭐 오입금이 있기 전으로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롤백 시키는 뭐 하드 포크를 단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컨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전송된 경우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업비트 거래소 안에서도 바이낸스 체인을 통한 거래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뭐 첫 번째 하드 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는 현실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제 다른 경쟁사의 어떤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다른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어떤 식으로 이걸 회복해주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런 행동으로 어떤 개선안적인 성격에 대한 조치는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업비트가 이 사건 이후에 제공하고 있는 송금창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을 훨씬 더 알기 쉽게 바꿔놓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거래소 측에서도 오입금 사례 같은 걸 좀 수집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거래소가 이제 재단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곤 피해자 측에서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업비트 측의 복구 외에도 추가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측에서 제시했던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요구한 방안이라는 점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뭐 복구가 될 경우에 이제 입금했던 수량의 30%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라던가 아니면 복구될 경우에 어떤 상장일 그 상장 당일에 최고가의 한 70% 수준으로 가격 보상을 보장해 달라던가 아니면 지금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 잘못 입금된 입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수량에다가 5% 수준을 매일 가산을 해서 지급해 달라 이런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가상자산 특성상 실시간으로 등락이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폴리곤이 신규 상장 이후로 가격 변동이 좀 큰 상황이죠. 네, 이제 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에 신규로 상장이 되었을 당시에는 시가가 1,350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상장 당일에는 최고 5,000원 정도까지 올랐었고요. 뭐 폴리곤뿐만 아니라 뭐 여러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이제 상장 당일 가격이 굉장히 좀 뻥튀기 되는 식으로 네. 많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랑 유사하게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가격이 좀 절반 이하로 좀 급락이 됐고 이후 한 1,800원에서 2,000원대 수준을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140원 정도로 네. 오늘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보상안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격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오입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꾸준히 발생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오입금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네, 그 지난 5월 31일에 네. 제기돼서 6월 달에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투자자분들 중 11명이 업비트의 운영회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6억 원 규모로 예치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달라, 손해 또는 부당이득으로 배상 또는 반환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많이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예치금을 입금했는데 뭐 입금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 네.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 4월까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를 이제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했고 그 트랜스퍼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업비트에서는 그 입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는 원고들 측 대리인이
원화 통화에 달러 통화를 넣었는데 지금 입금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요약을 좀 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업비트 거래소 측에서는 이건 예치금이 아니다, 예치금이 아니고 오입금된 암호화폐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좀 하고 있고요. 예컨대 뭐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계정에 원화를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한 다음에 아직 암호화폐 거래가 있기 전에 그 계정에 남아있는 어떤 잔액, 그 KRW 잔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화 자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전송을 했던지, 아니면 지갑 주소는 맞게 입력을 했더라도 스마트 뭐 체인 같은 네트워크 체인을 잘못 선택해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한 뭐 그런 통상의 케이스 있지만, 예컨 뭐 특정 암호화폐용으로 제시된 지갑 주소에다가 다른 암호화폐, 예컨대 뭐 이더리움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한 이런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좀 입금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네, 이 사건 소송이 제가 보니까 지난 5월 31일에 제기가 됐는데 아직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소송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 변론기일이 조금 되게 띄엄띄엄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첫 기일이 꽤 늦게 잡혔을 것 같고, 실질적인 어떤 공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일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폴리곤 얘기로 돌아온다면 폴리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늑장 대응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네, 이것은 뭐 폴리곤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24시간 이루어지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무하시는 고객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폴리곤 오입금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15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상하다 느끼신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당연히 문의를 남기셨겠죠. 근데 뭐 거래소 게시판뿐만 아니라 우리 뭐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시간 답변해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많이 지연돼서 좀 답답하셨다는 어떤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거래소 측의 사전 공지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2시간 있다가 사건이 있은 지 2시간 있다가 업비트 측에서 띄운 공지 내용을 보면 뭐 여기 뭐 해당 디지털 자산은 ERC20 네트워크 입금만을 지원을 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을 입금할 시 오입금으로 복구 불가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 뭐 전부였고요. 상장이 된 지 한 4일 이후인 19일에 공지를 따로 하긴 했는데, 이 내용도 제가 보니까 이제 오입금 사례에 대한 구제나 보상을 이제 보장하지 않으니까 오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뭐 현재 오입금 사례가 발견돼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공지가 고지가 조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이 좀 없고, 이런 공지 내용을 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오입금과 관련한 문제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는 어떤 문제 제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폴리곤뿐만 아니라 이번에 업비트에 신규 상장된 이 누사이퍼에도 거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폴리곤 오입금 사태에 좀 가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지금 폴리곤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 당일에 상장이 됐던 누사이퍼에도 그 당일에 이제 거래 폭주 내지 지연이 있어서 조금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된 15일에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314원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직후에 가격이 또 어김없이 급상승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분 사이에 무려 3000%, 네. 그러니까 30배나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거의 뭐 1만 원대까지 급등을 한 것인데, 다만 당일 최고가를 찍고 뭐 몇 초도 안 돼서 3분의 1 수준으로 다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는 1,300원 안팎의 거래가 중인데,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1,36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어떤 거래 폭주 지연 상황에서 수익 실현권이었는데 이제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이제 업비트에 주문이 몰려가지고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됐거나 체결이 안 돼서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는 이제 업비트 측에서 당시에 이제 거래 지연 공지를 띄웠는데, 여기 지금 주문 안정화 동작 중 이 문구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제가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리곤 오입금 사태만큼이나 피해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피해자 사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누사이퍼로 300% 수익을 보고 있어서 매도를 하려고 주문 넣었지만 서버 장애로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지 못해서 현재는 되려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명백히 거래소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을 미래 가격 변동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산장애로 이제 매수 주문을 못했다, 매수 주문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객에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뭐 기대이익의 취득 기회 상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손해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데 지금 전산장애로 내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와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뭐 온라인 거래 장애 발생 시 보상 기준 및 절차라는 내부 기준을 두고 뭐 일률적으로 뭐 물론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요건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업비트 약관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주문 폭주나 접속이 폭주돼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소 측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배상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투자자 쪽에서 이 서비스 장애와 관련돼서 거래소 측에 과실이 있다고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내부자의 조력이 있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서포트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약관 규정에 근거해서 좀 배상을 받으시는 분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업비트 측에서 올해 2021년 5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서비스 장애 한 2,300여 건에 대해서 투자자 손해배상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밝혔고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 측의 과실이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손해보상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손해액을 보상해 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투자자의 매수이사라던가 매도이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일단 보상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랑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먼저 접수된 주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주문 안정화 동작 중 인 경우에는 이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누사이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 장애인지 여부가 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서비스가 장애인지 아니면 주문이 단순히 몰려서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느라 좀 지연이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거래소 측에서는 일단은 지금 아까 저 팝업에서도 보셨겠지만 주문 안정화 동작 중이라는 어떤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일 것 같고, 그래서 서비스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뭐 적극적인 보상은 좀 어렵다, 거래소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지금은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로 들려서 참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도 그동안 여러 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매번 대답은 좀 같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속상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게 뭐 매번 나오는 얘기고 매번 답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거래소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거래소와 회원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는 뭐 약관이라던가 뭐 약관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뭐 거래소에게 추궁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각종 의무가 담긴 뭐 법안이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단기간에 쉽지 않으니까 뭐 적어도 거래소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좀 유도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뭐 다양하고 좀 확실한 더 나아간 어떤 보호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누사이퍼가 상장 직후 약 3000% 상승한 사례는 지난 4월 페이코인이 수천 % 상승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비트 상장만 하면 급등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뭐 우수한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라던가 아니면 뭐 장래가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뭐 상장 직후에 가격이 급등한다면 그걸 뭐 누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장만 되면 뭐 좋은 서비스에 기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거의 대부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후 곧바로 폭락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는 투자자가 굉장히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뭐 국제 거래소에도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은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도 상장이 돼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였는데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던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 한 300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업비트에 상장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좀 굉장히 급상승해서 한때 80위권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을 보면 뭐 업비트의 상장 빔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본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점유율도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점유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세 개 코인이 상장되었을 당시에 이제 누사이퍼의 거래량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량을 더한 것인데 거래량은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이상, 네.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이상이고요. 그날 거래된 상위 5개 코인의 거래량 합치면 10조 원이 넘었던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많은 거래량에 힘입어서 업비트의 어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적게는 60%에서 요즘은 이제 80%까지 달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몸집이 큰데 이미 또 큰데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이게 사실 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가장 큰 거래소가 가장 신뢰를 많이 받기가 쉽고 뭐 이제 그럼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어떤 편리한 인터페이스라던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24일부터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제 업비트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이 이제 3조 9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그 전날 기준으로는 이제 한 44% 정도 이제 하락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마켓이 있는 다른 거래소를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은 날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 8,200억 정도, 그리고 코인원은 한 1,986억 원, 그리고 코빗은 한 1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1년 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업비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3배, 4배, 한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과히 독보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독보적인 구도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독점이 돼가는 이 과정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또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지금 상장 빔, 뭐 기분 좋게 얘기하면 상장 빔인데 네. 이제 상장 직후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펌핑이 됐다가 폭락해가지고 이거 물렸다라든지 이게 손실을 봤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장 빔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코인 펌핑을 유도하는 세력의 어떤 시세 조작, 어떤 시도라던가 이런 어떤 의혹이라든지 실제로 밝혀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행위가 있을 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좀 상장빔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금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상장 직후에는 이제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주문 시스템이 증권사 HTS랑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정가로도 이제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지만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곧바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전 거래 가격보다 한 호가가 높은 이제 가격으로 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틱 높게 이제 거래 주문을 제출하다 보면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게 되니까 계속 거래는 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전 거래 가격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천장을 뚫을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상장 빔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장 빔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하게 늘어난 매수세이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제 우리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빔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그 과정에서 시세를 더 좀 상승시키려는 소위 말하는 이제 펌핑 세력이 활개를 많이 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마켓 메이킹이라던가 이제 금융시장에 이미 존재했던 그럴듯한 용어를 붙여서 그런 역할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과점으로 인해서 또 수수료 인상이나 상장 폐지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예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몇몇 업체에만 이렇게 거래가 쏠리는 독점 체제가 지금처럼 계속 굳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화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어떤 서비스 경쟁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보호보다는 이제 수익 창출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독점적인 구조가 계속 굳어져 버릴 경우에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인 점유율로 성장 중인 이 업비트의 운영사죠. 두나무 측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예, 이런 이슈는 항상 이제 뭐 국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론의 어떤 특정 보도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시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이제 카카오가 국정감사에서 이제 반독점 관련된 이슈에 이제 많이 곤욕을 치르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발표를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독주 체제가 유지가 되면 언제든지 관계회사인 카카오와 유사한 어떤 곤욕을 치를 수 있겠다는 어떤 위기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성장을 많이 하시면 항시 어떤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성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일수록 뭐 좋지 않은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오히려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스스로 사전에 좀 조심하고 계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통해서 상담 주셔도 됩니다. 주실 때 번호 한번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비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업비트가 설립 4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지금 업비트를 키워낸 이서구 대표에 대해서도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서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17년 10월 24일 이제 업비트를 출범시킨 주역이신데 뭐 제가 탐정은 아니지만 이제 프로필을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뭐 하와이에서 중국사 석사 그리고 법조인이세요. 루이스 앤 클라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신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92년에 중앙일보 기자로 출발을 하셔서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신 다음에 2004년부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셨었고 이렇게 돼서 2010년에는 NHN 미국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당시 NHN의 공동대표이셨던 김범수 이장님으로부터 카카오 영입을 제안받아서 2011년 7월에 카카오 부사장으로 합류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부사장으로 합류하셨을 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좀 굉장히 약간 부러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같은 해에는 이제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선임이 되셨었습니다. 이어서 한 몇 년이 지난 2017년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합류를 하셨고요. 4년 만에 업비트를 이제 10조 원 가치의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키워내셔서
경영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정은 아니시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도 인식이 어떤지 업계 평판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성호 대표님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평판은 뭐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이성호 대표님이 이끄신 4년 동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외형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이제 국내 1위 규모가 굉장히 좀 확고해졌지만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뭐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처음 출시가 됐을 때부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뭐 다른 빗썸이나 이런 다른 경쟁사들과의 어떤 주된 광점으로 내세웠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사실 빗썸 거래소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카카오톡 연계 로그인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바로바로 실시간 알림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도 뭐 빗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느껴져서 업비트를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 또 명부가 있으면 안부가 있듯이 편리함 뒤에는 이런저런 좀 불편한 말들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예컨대 지금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장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이렇게 발생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지난 5월 11일에는 시스템 장애로 거래가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가 이틀이나 걸렸네요. 이틀 만인 13일에 그런 현상이 또다시 발생한 그런 문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비트에서 매일매일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런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3천억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4억을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권사나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굉장히 투자자들의 자산을 아주 많은 이제 수조 원 규모의 수십조 원 규모의 이런 아주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일반 사기업과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강력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그런 통제 기준이 미흡할 경우에 어떤 유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사실 그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탁 자산 규모는 그 회사의 자산 규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거래소 규정이라던가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그런 어떤 내부 통제를 세워서 운영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규모가 이제 조 단위예요. 매일매일의 거래 단위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많단 말이죠. 네.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의 수준이 어떤가라는 뭐 문제제기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께서 19일에 관련된 자료를 좀 공개를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업비트 내부에서 이제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된 직원이 12명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유형을 보니까 이제 외부 거래소에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측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누락한 직원의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거래소의 직원으로서 이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코인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지금 조사가 됐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은 유선 경고 수준에 그쳐서 굉장히 솜방망이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1위 거래소다 보니까 업비트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업비트 측에서 보면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괜찮겠죠? 네,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 그리고 그런 애정이 많기 때문에 기대 수준도 높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의 어떤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좋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거래소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이제 선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경영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경영만 했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도 독점이 어떤 내가 독점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어떤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노폴리는 이제 자연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떤 맨 처음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제 몇몇 개 업체만 출연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몇 개의 소수 업체가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게 되고 그 경우에선 이제 과점 시장을 거쳐서 이제 독점 어떤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독점 구조가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거래소 측에 그 이유만으로 이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열심히 경영만 했고 뭐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우수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마련된 것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독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의 웰페어, 그러니까 후생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독점이 발생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후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외부에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어떤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해요. 지금 이 독점 해소하기에 어떤 플레이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뭐 다른 경쟁자들을 어떤 한다던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 업체로서도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시장에서 뭐 경쟁이 사라지거나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 좀 도태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같이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또 좋다 보니까 그만큼 또 오입금 피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사이퍼 사례와 같은 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까요? 거래소 측에서 나오는 어떤 공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팀에서 나오는 공시 내용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고 이게 상장이 된 직후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직후부터 이제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좀 마음이 되게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갑자기 쫙 상승하는 걸 보면 빨리 사실 사야겠다 싶죠. 그렇죠. 이 폴리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차분한 상태에서 이제 의사결정하셨으면 거기 써 있는 문구를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상장 직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이어서 저 같아도 굉장히 좀 조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빨리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성급하게 좀 의사결정 하시는 경우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천천히 의사결정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서 조금 더 조치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업비트를 사실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래소라서 업비트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면 이제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라는 문구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에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투자자들의 보호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1등 업체가 제시하는 수준이 업계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겠고 지금 홈페이지에 이제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를 표방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수행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메일 통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